이 사연은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을 각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행사로 인해 발생합니다.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가장 많고 장점보단 단점이 보이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석양이 물들어가는 창가에 앉아 최명숙은 다가오는 명절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5살의 나이에 아직도 명절 준비는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정년퇴직을 한 상태였지만 명절 준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저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남편을 바라보며 최명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부터 장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이네 언제 오는지 물어봤어요? 남편 김철수는 뉴스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글쎄, 직접 물어보지 그래. 지영이도 이제 며느리 된 지 3년이 넘었으니 알아서 잘하겠지. 최명숙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들 영우와 며느리 지영이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명절 때마다 늦게 오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박지영은 겉으로는 공손하고 배려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명숙은 가끔 며느리의 눈빛에서 불만의 기색을 읽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닌지 되묻곤 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말이 나올 때가 있지. 그래도 지영이가 싫어할까봐 최대한 참고 있는데. 최명숙은 스마트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이번 명절에는 언제 오니? 준비할 게 많아서 미리 알아두려고. 메시지를 보내고 한참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자 최명숙은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늦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쁠 테고 젊은 부부의 삶도 있으니 이해는 했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한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박지영은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일부러 답장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32살의 그녀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그녀는 소파에 몸을 묻고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명절이네. 박지영의 입에서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결혼 3년 차, 아직 아이는 없었고 그것도 시어머니의 은근한 잔소리거리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요즘은 아이를 낳기 좋은 시기라든가 동네 누구네 며느리는 벌써 둘째를 낳았대라는 말들이 그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메시지 왔어. 남편 김영호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35살의 김영호는 대기업 회계팀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깊었지만 아내의 어려움도 이해하려 노력하는 중간자적 입장이었죠. 응, 봤어. 근데 지금 답장하기 싫어서. 박지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힘들지? 어머니가 나쁜 뜻으로 그러시는 건 아닌데. 알아. 그래도 매번 명절만 되면 긴장돼. 어머니 앞에서 실수할까봐, 뭔가 흠잡힐까봐. 박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관계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날카로운 가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그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답장할게. 오후에 가자고 할 거야. 어차피 차례도 저녁에 지내는 거잖아. 김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양쪽 다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토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아내가 시댁에 다녀온 후
평소보다 조용해지는 것을 보며 무언가 있음을 짐작할 뿐이었죠. 그래, 내일 오후에 가자.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둘의 대화가 끝나고 박지영은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 명절도 무사히 지나가겠지. 항상 그랬듯이.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인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 전날 최명숙의 집은 분주했습니다. 아침부터 장을 보고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느라 부엌은 온갖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신선한 생선과 과일들이 싱크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도마 위에서는 칼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명숙은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좀 도와줄래요? 이거 들어주세요. 김철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마지못해 일어나 아내를 도왔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으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매년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간단하게 지내면 안 될까? 최명숙은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명절인데 어떻게 간단하게 해요? 다들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자리인데. 명절은 최명숙에게 있어 가족의 단합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지만 온 가족이 모여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피로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번 명절에는 며느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지영이가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서로 간에 어색함이 남아있다고 느꼈거든요. 지영이 어제 메시지 답장 왔어요? 몇 시에 온대? 김철수의 질문에 최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우가 답장했어. 내일 오후에 온대. 바쁘대. 뭐가 그리 바빠서 명절날 오후에 와? 아침부터 와서 준비 좀 도와주지. 최명숙은 남편의 투덜거림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와주는 게 어디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래요. 우리 때랑 달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최명숙도 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례상 준비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데 아들과 며느리가 늦게 오면 모든 일을 자신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한편 박지영은 집 청소를 하며 내일 있을 시댁 방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의 집에 가는 것은 그녀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시어머니였지만 은근히 자신의 살림 솜씨나 행동거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보, 내일 시댁에 갈 때 뭐 사가지? 김영우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박지영은 진공 청소기를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처럼 과일이랑 정육점에서 고기 좀 사가자. 그리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홍삼도 하나 사가고. 그래. 어머니가 요즘 피곤하시다고 하셨어. 박지영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부담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것을 사면 낭비라고 꾸중을 들을 것이고 너무 싼 것을 사면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매번 적당한 선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피곤했죠. 지영아, 괜찮아? 김영호의 물음에 박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내일 시댁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좀 걱정돼서. 무슨 일이 생기겠어? 매번 가는 곳인데. 박지영은 남편의 순진한 반응에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묘한 기류를 김영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들로서의 그는 어머니의 모습만 보았고 남편으로서는 아내의 고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박지영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내일도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만 잘 버티자. 하루만 견디면 돼.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 억지로 웃으며 넘겼던 시어머니의 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까지 그 모든 감정들이 한데 뭉쳐 폭발 직전의 상태로 그녀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가정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최명숙은 내일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어쩐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길,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한편 박지영은 내일 있을 시댁 방문에 대한 부담감으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김영호는 아내의 뒤척임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일 내가 내 옆에 있을게. 박지영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신이 내 옆에 있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내심은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명절은 그 한계를 시험할 운명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오전부터 최명숙의 집은 분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마무리하는 최명숙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김철수는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었죠. 여느 때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어 최명숙은 더 신경을 썼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영이네는 몇 시에 온다고 했어요? 김철수가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최명숙은 부엌에서 칼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쯤 온대요. 영우가 그렇게 문자 보냈어. 참 명절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와? 차례는 언제 지내려고? 최명숙은 남편의 푸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도 속으로는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젊은 부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도 오니까 고맙게 생각해요. 김철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최명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명절이면 늦게 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라고 이해했지만 이제는 그런 핑계도 통하지 않았죠. 영호야, 너희 언제 출발하니? 최명숙은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김영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준비 중이에요. 곧 출발할 거예요. 2시에 온다더니 지금 출발해도 1시는 넘을 것 같은데? 김영호의 목소리가 조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 지영이가 아직 준비 중이에요. 금방 끝날 거예요. 전화 너머로 박지영의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명숙은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지만 표현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알았어. 그럼 빨리 와. 차례상 다 준비해놨으니까. 전화를 끊은 최명숙은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며느리가 늦게 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번 명절만큼은 갈등 없이 보내고 싶었습니다. 지영이도 직장 다니느라 바쁠 테니까 이해해야지. 한편 마포구 아파트에서 박지영은 느긋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1시간 전에 준비를 마쳤지만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었죠. 시댁에 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싶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김영호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박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빨리 오라고 재촉하시더라. 근데 나 아직 화장도 안 했어. 김영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니, 아까 준비 다 됐다며? 박지영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아직 준비 중이야. 김영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시댁 방문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죠. 그 사이에서 그는 항상 갈등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빨리 가자. 어머니가 기다리셔. 박지영은 한숨을 내쉬며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알았어. 15분만 더 줘.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자. 이 생각을 반복하며 그녀는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이미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오후 2시를 훌쩍 넘겼습니다. 최명숙은 창밖을 내다보며 아들 부부의 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미 차례상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음식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다림과 함께 조금의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아직도 안 오네. 김철수가 소파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최명숙은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식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명절에 며느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지영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최명숙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김영호와 박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김영호는 미안한 표정이었고 박지영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김영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명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어서 들어와. 박지영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아, 왔구나. 피곤하지? 들어와서 좀 쉬어라. 최명숙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박지영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선물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드릴 게 있어요. 최명숙은 선물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뭘 이런 걸 다. 세 사람이 거실로 들어서자 김철수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오냐? 차례는 언제 지내려고 이렇게 늦게 와? 김영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 박지영은 시아버지의 말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길이 막힌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시간을 끈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왔으니 됐어. 어서 들어와서 쉬어라. 최명숙이 중재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지영아, 차례상 준비 좀 도와줄래? 이제 음식 놓기만 하면 돼. 박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선 그녀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음식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저기 과일들 좀 접시에 담아줄래? 그리고 나물도 그릇에 담아야 해. 박지영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왜 미리 다 해놓고 나더러 돕자고 해? 보여주기식 배려잖아.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이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일하던 박지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숙은 며느리가 과일을 접시에 담는 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과일은 이렇게 배열해야지. 최명숙이 박지영의 손에서 접시를 가져가 과일을 다시 정렬했습니다. 배와 사과, 감을 일정한 간격으로 정성스럽게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명절 차례상은 보기에도 좋아야 해. 조상님들께 정성을 보이는 거니까. 박지영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영아, 이번에는 나물 좀 담아볼래? 이건 간단해. 최명숙이 다시 지시했습니다. 박지영은 묵묵히 나물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작은 조금 거칠어졌고 나물이 그릇 밖으로 조금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나물은 반듯하게 담아야지. 최명숙이 다시 개입하며 말했습니다. 박지영의 미간이 확연히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최명숙은 잠시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지만 곧 다른 일을 하러 돌아섰습니다. 지영아, 명절을 한두 번 지낸 것도 아닌데 아직도 이렇게 서툴러서야 어떡하니? 이 말이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박지영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탁자 위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소리에 깜짝 놀란 최명숙이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래? 그릇 깨지면 어떡해? 박지영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시발년이. 순간 주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최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부엌 밖에서 대화를 나누던 김철수와 김영호도 갑작스러운 소리에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최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왜요? 못 들으셨어요? 더 크게 말할까요? 김영호가 급히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진정해. 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박지영이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무조건 내라고 대답했어. 하지만 이제 지겨워. 내가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과일을 놓아도 나물을 담아도 뭘 해도. 최명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철수가 나서서 며느리를 꾸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 박지영은 시아버지를 향해서도 똑같이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늘 늦게 온다고 불평하시죠? 저희가 직장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매번 아침부터 오라고 하시고. 김영호가 다시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박지영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더 이상 가식적으로 웃으면서 네, 어머니라고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지겨워요. 매번 명절만 되면 가슴이 조여와요. 뭘 잘못할까봐, 어디서 흠잡힐까봐.
최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니? 난 항상 너를 위해서 위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늘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시잖아요. 내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그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하셨죠. 거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철수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최명숙은 충격과 배신감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영호는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영호야, 내 마누라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니? 김철수가 아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영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를 반복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사실 지영이 말이 맞아요. 이 말에 최명숙과 김철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배신감이 두 사람의 눈에 역력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말하고 싶었어요. 명절 때마다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영이도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매번 아침부터 오라고 하시고. 김영호의 말에 최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너희 둘 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박지영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고 숨을 고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후회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방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김철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김영호가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건 알아요. 하지만 지영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데. 최명숙은 말없이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울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김철수는 아내를 따라가려다가 멈춰서서 아들과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오늘 차례는 없다. 너희 둘 다 당장 집에 가. 오늘 차례는 없다. 너희 둘 다 당장 집에 가. 박지영은 시아버지의 말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분위기에서 있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었고 김영호는 망설이다가 아내를 따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김영호는 뒤돌아보았지만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닫힌 문만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른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김영호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왜 그랬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박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 3년 동안 참아온 게 오늘 다 터져버렸어. 김영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이해해. 하지만 이제 어떡하지? 박지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난 더 이상 거짓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아. 차 안의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김영호는 운전대를 꽉 잡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의 감정 폭발이 이해가 갔습니다. 박지영이 시댁에서 얼마나 불편해했는지, 명절 때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여보,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김영호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박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정말 더는 참을 수 없었어.
3년 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너는 몰라.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런 욕을. 박지영이 갑자기 김영우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 어머니도 잘못했어. 매번 나를 평가하고 무시하고 지시만 하셨잖아. 내가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나는 로봇이 아니야. 김영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너무 엄격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욕을 하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아. 엄마가 너한테 좀 심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엄마 세대의 방식이야. 나쁜 뜻으로 그러신 게 아니라. 또 변명이네. 항상 내 어머니 편만 들어. 박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내 편이야, 지영아.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도 내 편을 들었잖아. 정말? 그럼 왜 지금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김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서 어느 쪽도 완전히 옳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 괴로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스며들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한편 최명숙의 집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침실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를 위해 자신이 했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철수는 거실에서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아들이 어떻게... 김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아내의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명숙이 침실에서 나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난 정말 지영이를 내 딸처럼 생각했는데. 김철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래. 최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며느리에게 너무 엄격했던 걸까? 하지만 그건 다 지영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는데, 그래도 지영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말도 안 돼. 당신은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줬어. 오히려 내가 보기엔 너무 살살 다뤘다고. 내 어머니 때는 며느리가 감히 이런 소리 못했어. 최명숙은 남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폭발적인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기 어머니보다 마누라 편을 들다니.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최명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구시대적인 걸까요? 요즘은 다 변했는데. 무슨 소리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어떻게 구시대적이야? 기본적인 예의지. 김철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최명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빠져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례상은 여전히 부엌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문득 자신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재산을 생각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시골에 있는 땅, 그리고 적지 않은 예금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재산 어떻게 할 거예요? 김철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당연히 영우한테 줘야지. 최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일을 겪고 나니 우리 돈을 그 애들한테 주기 싫어졌어요. 김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명숙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생각해왔어요. 우리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게 어떨까 하고. 무슨 소리야?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이렇게 우리를 대하는 자식들에게 줄 바에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김철수는 아내의 말에 화를 냈지만 최명숙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일을 계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우리 재산을 팔아서 장학재단에 기부하려고 해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쓰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김철수는 아내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최명숙의 눈빛에서 결심이 확고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네, 진심이에요. 아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데 우리 재산까지 물려줄 필요 없어요. 김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도 아들의 행동에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정작 그 자식은 아내의 편만 들었으니까요.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하자. 최명숙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 밤 두 가정은 각자의 집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영우와 박지영은 시댁에서의 일을 두고 긴 대화를 나눴고 최명숙과 김철수는 자신들의 재산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절 사건 이후 김영우와 박지영은 시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영우는 몇 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지만 박지영이 말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시부모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영우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뭔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김영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지영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다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문? 아버지가 강남 아파트를 내놓으셨대. 부동산에서 일하는 동기가 그러는데 시세보다 싸게 금매로 내놓으셨다고. 박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사라도 가시려고? 김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전화해봐야 할 것 같아. 그는 주저하다가 마침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김철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김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김영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아파트 파신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혹시? 그래, 판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김영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평생 살아온 집을 부모님이 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희한테 줄 재산이 없어서 그런다. 우리가 모은 돈은 우리 뜻대로 쓸 거야.
김철수의 말에 김영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바라고 부모님을 공경한 것이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재산 때문에 효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명절 때 일은 오해가. 오해? 내 마누라가 내 어머니한테 한 짓이 오해야? 너희 둘 다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줬어.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영호는 멍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지영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버지가 아파트를 파신대. 그리고 우리한테 재산을 줄 생각이 없으시래. 박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 폭발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시부모님의 재산을 바라고 결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결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그럼 어디 사실 거야? 모르겠어. 아버지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영호의 눈에는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고 박지영은 죄책감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최명숙과 김철수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이미 매물로 나와 있었고 시골 땅도 매각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변호사와 상담하며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가진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최명숙은 전화로 변호사와 상담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옆에서 아내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그도 아내의 결정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명숙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신대요. 우리 재산이면 충분히 작은 재단을 만들 수 있대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야.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가치 있게 쓰이는 거니까. 최명숙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처음엔 영호에게 다 물려주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네요.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하지만 이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 우리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 최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복수심에서 이 결정을 내렸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이 선택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미래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을 돕는 데 쓰인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영호가 전화했더라고요. 그래, 뭐라고 하던? 아파트 판다는 소문 듣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확실히 말해줬어. 더 이상 그 애들한테 줄 재산 없다고. 최명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날 며느리의 폭발과 아들의 배신이 아직도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영호는 우리 아들인데. 김철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영호는 이제 어른이야.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지. 아내 편만 들더니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연락하는 거 보니 실망이다. 최명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아들의 전화가 재산 때문이라면 섭섭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산 때문에 연락한 것이라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남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터라 문의가 많았습니다.
최명숙과 김철수는 빠르게 아파트를 팔아 현금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할 오피스텔 봤어요. 강남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깨끗하고 살기 좋아 보여요. 최명숙이 태블릿으로 오피스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철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괜찮네.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상처받은 후 그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위해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명절날의 폭발적인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모두가 그 결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3월의 어느 날, 김영호는 회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강남 아파트를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급매로 처분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동료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영호야, 내 부모님 아파트 팔았다며? 부동산에서 일하는 내 동생이 그러던데.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이미 들은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아파트가 팔렸다는 소식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 왜 갑자기 파셨대? 그 동네 평생 사셨잖아. 김영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을 동료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려나 봐.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선 김영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부모님이 정말 아파트 파셨어. 오늘 회사에서 들었어. 박지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말? 그럼 어디로 이사하시는데? 모르겠어. 전화해봐야 할 것 같아. 그래. 미안해. 내가 그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김영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만은 아니야. 오늘 퇴근하고 부모님께 찾아가 볼게. 전화를 끊은 후 김영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남은 업무를 마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부모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사회에 기부할 생각인지 아니면 단순히 위협일 뿐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 김영호는 곧장 부모님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 보니 이미 현관에는 매매 완료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영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최명숙은 아들을 보자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반가움과 서운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들어와. 김영호는 어색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이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박스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고 벽에 걸려 있던 가족 사진들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나가셨어. 이사 준비하느라 바빠서. 최명숙은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조차 이미 포장되어 있어 두 사람은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사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파셨다면서요?
최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팔았어. 이제 다음 주에 이사해. 어디로요?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오피스텔로. 너희 아버지랑 둘이 살기에 충분해. 김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세요? 그날 일 때문에요? 최명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일이 계기가 됐지.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니야.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야. 그래서 정말 재단을 만드신다고요? 최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장학재단.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야.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고 서류 준비 중이야. 김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결심이 이토록 확고한 줄 몰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결정이 가치 있고 존경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저는 부모님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 최명숙은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알아. 내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건 알아. 하지만 내 마누라는 지영이도 재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날은 정말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3년 동안 참아온 게 참아왔다고? 내가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였니? 최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영호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영이도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최명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왜 직접 와서 사과하지 않니? 내가 대신 와서 무슨 소용이야. 김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직 시부모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지영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요? 지영이도 정말 죄송하다고. 예전처럼? 이미 돌아갈 수 없어, 영호야.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 김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가끔 연락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최명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우리 아들이니까. 하지만 내 마누라는 아직 만날 준비가 안 됐어. 김영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을 느꼈지만 적어도 부모님과의 관계는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사하시면 새 집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뵐게요. 최명숙은 아들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영호가 집을 나선 후 최명숙은 창가에 서서 아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결의와 함께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8월의 어느 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작은 장학재단 사무실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명철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작은 단체는
개소한 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벌써 여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숙과 김철수는 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로서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며 새로운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면접 볼 학생들 자료 다 준비됐나요? 최명숙이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학생들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응, 다 준비됐어. 오늘 5명 면접 볼 예정이야. 두 사람은 이제 강남 아파트 대신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 땅과 예금까지 모두 현금화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한 그들은 이제 매일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왔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고 알렸습니다. 17살의 여학생이 긴장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최명숙은 따뜻한 미소로 학생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앉으세요.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지은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의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꿈을 가졌네요. 우리 재단이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면접이 끝나고 최명숙은 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학생이 나간 후 최명숙과 김철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김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처음엔 복수심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비서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면접 예정이 없는 분들이 오셨는데요. 꼭 뵙고 싶다고 하세요. 최명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김영호 씨와 박지영 씨라고 하시는데. 최명숙과 김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다니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김철수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잠시 후 김영우와 박지영이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고 특히 박지영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영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박지영도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최명숙과 김철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최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니? 재단 설립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김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최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또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박지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날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감정이 폭발해 버렸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명숙은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아직 완전한 용서의 기색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거니? 우리가 재산을 다 처분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철수의 말에 박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떤 말로도 제 행동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김영호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 저희가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희는 부모님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감명받았어요. 그리고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최명숙과 김철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교환되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최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렴. 네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직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단은 언제 설립하신 거예요? 김영호가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이야.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정말 대단하세요.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박지영의 말에 최명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몰랐어. 처음에는 그냥 복수심이었을 뿐이야. 솔직한 고백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최명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 일이 정말 보람차다는 걸 느껴. 어려운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가치 있어. 박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최명숙은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영아, 나도 잘못했어. 너무 간섭했던 것 같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지. 이 말에 박지영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최명숙의 손을 잡으려다 멈추었습니다. 아직은 그런 스킨십을 할 만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하신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김철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이미 모든 재산을 처분했고 재단에 기부했어. 김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저희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희는 그저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을 뿐이에요. 최명숙의 눈에 잠시 의심의 기색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어. 김영호와 박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해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천천히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명숙의 말에 모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식사라도 같이 하실래요? 박지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최명숙과 김철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그들의 대화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과거의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최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진정한 보람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사무실 밖에서는 다음 면접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어쩌면 이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의 방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학생 들어오시라고 해요. 최명숙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김영우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 수 있을까요? 최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보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 완전한 용서는 담겨 있지 않았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능성은 열려 있었습니다. 가족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시간이 있다면 언젠가는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최명숙과 김철수는 다시 학생들과의 면접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복수심 대신 진정한 보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람 속에서 가족의 의미도 조금씩 다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